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아직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따갑지만 아침 저녁으로 가을 내음이 느껴지죠.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지는데요. 옷장 속에 긴 파로 떠올리기도 하고 여름 이부자리도 정리해야겠다 싶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계절이 바뀔 때 생각나는 제철 음식이기도 합니다. 가을 하면 떠올릴 수밖에 없는 여러 식자재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꽃게도 빼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꽃게죠. 그런데 지구 건너편 이탈리아에선 이게 골칫덩어리라네요. 수온 상승 때문에 이 푸른 꽃게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봉골레와 같은 조개들을 이 꽃게들이 마구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런 소식 들어보면서 자기 자리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 해봅니다. 가끔 자신이 쓸모없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자기 자리를 지금 못 찾았을 뿐 언젠가 이 스스로를 빛낼 타이밍이 분명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 해보죠.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장동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논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해당 인터뷰를 인용한 다른 방송의 보도가 적절한지 다음 주에 긴급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야권 추천 심의위원 한 명이 또 해촉이 되면서 이 방심위에는 여권이 추천한 위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당시 많은 언론이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지만 이 방심위는 KBS 등 5개 방송사만 심의 대상에 올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지난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KBS 9시 뉴스입니다. 추가로 해촉된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야권 추천의 정민영 위원입니다. 해촉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국민권익위는 변호사인 정 의원이 자신이 법률 대리를 했던 MBC에 대한 심의 안건 의결에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에도 정수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정 의원은 서면 신고를 하지 못한 건 불찰이지만 자신이 대리한 건은 공개한 뒤 그와 연관된 안건의 심의에는 불참해왔고 그동안 사무처나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달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이어 정 의원까지 해촉되면서 방심위는 4대3 여권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해촉 직후 열린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여권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유일임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당장 다음 주 방심위에선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와 MBC, SBS, YTN, JTBC 등 5개 언론사가 긴급 심의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리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유진 방심위원입니다. 일부 방송 보도만을 문제 삼으려는 이유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했던 TV조선과 MBN 등 다른 매체들은 긴급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방심위는 그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민원 제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인터뷰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네. 민주당은 근거 없는 공세다. 언론 탄압 멈춰라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이득을 얻은 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였다. 이렇게 배우서를 강조했고요. 반면에 이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놓고 공작도 아닌 조작
위원장이라면서 본질은 이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이라면서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 방송사 재허가 시 악의적인 사고에는 이 공영방송 존폐를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금요일 KBS 9시 뉴스로 들어보시죠. 이른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규제가 아니라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조작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정치 세력이 있었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입니다. 단계적 그 메커니즘이 그 입증이 된다면 저는 그 모두 다 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언론사 존폐도 언급했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이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라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와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건너뛰겠다는 입장까지 시사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킨 국민의힘. 누가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또 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배우설도 주장했습니다. 이 조작극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이철규 봤습니까?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뉴스타파 녹취 전문을 들어보니 기획 인터뷰는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언론 보도에 대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형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긴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검찰 등이 한통속이 되어 야당은 고민정 물론이니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의원입니다. 비판적인 언론만을 골라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전 정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언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그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민주당 배우설을 질문을 받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부인했죠. 그렇습니다. 이 김만배 씨에게 돈을 받고 이 허위 인터뷰를 한 배우가 있다는 의혹을 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김만배 씨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받고 이 계약서에는 6개월 전에 받은 것처럼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 김만배 씨가 그러자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을 받고 한 기획된 인터뷰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 계약서까지 조작을 했다고 의심하고요. 이 검사 10명이 넘는 특별 수사팀을 꾸려서 이 배우를 밝히는 데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우 세력이 있는지 드러난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서둘러서 수사팀부터 꾸리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9월 8일 금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선거농단, 대선 개입, 여론조작, 민주주의 훼손, 배후 세력. 검찰이 어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사용한 표현들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 뒤편에 모종의 정치 공작이 있었다는 단서가 나와 대대적 수사에 착수한다는 의미로 읽혔습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이 구성되는 동안 검찰 첫 조사를 받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배후 세력 질문에 황당하다는 반응만 보였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요? 제로. 검찰에 별도로 사전 모의 단서 등을 포착한 게 있는지 물었지만 검찰 관계자는 우선은 인터뷰와 보도 경위부터 밝혀야 한다. 쉽지 않은 수사가 될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취록 속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 의혹은 허위라고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화천대유 여기에 대주주입니다. 대선 3일 전이라는 보도 시점에 민감성이 있고 부적절한 금전 거래가 나오긴 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검사 10여 명으로 대규모 팀을 꾸린 건 이례적이란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건 광우병 사태 당시인 2008년 MBC PD 수첩을 수사할 때 이후 처음입니다. 내년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 불특정 다수의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전방위 수사로 언론의 검증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찰이 고민해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뉴스 보도에 인용된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는 이제 음성으로 저희가 알려드렸고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공개했죠? 네, 지난 8일입니다. 함경남도 심포 조선소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잠수함
공개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해군 영웅이라는 김군옥의 이름을 따서 김군옥 영웅함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입니다. 이 물속에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 잠수함 발사관은 총 10개고요. 이 대형 SLBM 4발 그리고 소형 SLBM 6발까지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이 기존의 이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개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이 잠수함 외형은 커졌지만 이 정상적으로 운용하기엔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의식한 듯 김정은 위원장은 이 어떤 무장을 탑재했는가가 제일 중요하고, 또 핵무기를 장비하면 그게 곧 핵 잠수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제 9월 9일 북한의 정권 수립일 이른바 구구절 75주년 맞아서 열병식을 열었죠? 네, 지난 7월에 이 전승절 열병식과는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김주의 부녀가 함께 단상에 올랐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 전략 무기들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소식 어제 9월 9일 KBS 뉴스입니다. 비행기 편대가 숫자 75를 그리며 평양 김일성 광장일을 비행합니다. 이윽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주석단에 오릅니다. 이번이 올해 북한의 3번째 열병식인데 우리나라 민방위와 유사한 노농적기군 부대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 대신 트랙터가 끄는 대전차 미사일 부대나 컨테이너에 방사포를 장착한 트럭 등 실생활 장비들이 개조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노농적기군은 직장과 행정단위별로 편성된 민간 군사 조직으로 북한 인구의 4분의 1인 5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땅에 트랙터로 자동차 한 대도 무심히 보지 말라. 결전의 그날에는 온 나라가 철벽의 요새가 되어. 리병철 노동당 비서와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이 김 위원장과 특별석에 앉아 위상을 나타냈고, 앞서 김 위원장의 공개 질책을 받아 문책이 예상됐던 김덕훈 내각 총리도 주석단에 자리했습니다. 북한은 2년 전 구구절에도 이 같은 형태의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대회 과시보다는 내부 결속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건설, 또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입니다. 김정은 중심으로의 그 경제 안보 병진 노선을 이끄는데 나름대로 체제 결속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나요? 중국은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한 대표단을 파견한 가운데 최근 북한과 밀착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는 군 협조단 외에 별도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음 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이 이름을 바꿔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지금 국방부와 해군이 엇박자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홍명도함 한 명 변경이 처음 거론된 거는 지난달 25일 국회 국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장관이 한 명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현한 게 아니었고요. 근데 해군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이 한 명 변경 논란은 그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의 이어서 이종석 국방장관도 이 한 명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사를 공개적으로 말하자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이 국방부는 애초에 흉상 이전과 함께 한 명 변경도 논의했었다면서 변경 검토를 공식화했고요. 네. 그런데 이 잠수함 한 명 변경은 약간 그 전례를 찾기 어렵고요. 해군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군 당국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어제입니다. 대전 해군 본부에서 역대 해군 참모 총장들이 모여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 일부 총장들은 이 홍범도함의 한 명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할까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12시 2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먼저 기상청 박다효 씨. 네, 오늘도 하늘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늦더위가 이어집니다. 선선했던 아침과 달리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과 대전, 광주 30도, 부산 29도, 강릉 28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여름만큼 뜨거운 햇빛과 또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오후부터 일부 지역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양이 적어서 활동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5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5mm의 비가 오락가락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늦더위는 주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수요일엔 서울의 낮 기온 27도, 대전 26도까지 떨어질 전망이고요. 제주도는 주 후반에도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61%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홍성 1,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홍성 휴게소 지나서부터 정체가 극심해졌습니다. 이후에는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27km 구간이나 밀리고요. 이 구간 1시간 반 이상 생각하셔야겠습니다. 팔탄과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에서 금천까지도 속도 줄이고요.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안성분기점 진출로에서 정체입니다. 이후에는 서평택 부근에서 2시간 가까이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한때 한 차로로만 지나실 수가 있어서 뒤로 긴 구간 정체가 극심했었는데요. 이제는 1, 2km가량만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이제 강원권에서 교통량 늘었습니다. 진부 2터널에서 3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새말에서도 막히는데 1차로에서는 사고 여파입니다. 이후 수도권에선 여주에서 이천, 덕평에서 전시간 사고가 있었던 양지터널 부근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북수원과 둔대 분기점에서 각각 속도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지난주부터 4주 기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특별기획 코너죠. 테마기획 왕의 DNA. 무너져 내린 교권 공교육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실제 통계를 통해서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 피해에 대해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사 출신 변호사이시죠? 이미랑 변호사 오늘도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김동석 본부장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이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고 이후에 왜 이럽니까? 전국 곳곳에서 우리 교사분들 자꾸만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지난 금요일에도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서희초 선생님 49제 전후로 해서 서울, 전북, 경기, 대전, 충북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중등 교장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딴 비보에 우리 전국의 선생님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또 말문까지 막힌 상태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비극과 슬픔이 계속되어야 하느냐 하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15-3-2 운동을 하자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뭐죠 그게? 이제 10은 10분 이상 선생님께 안부를 전해주세요. 5는 5분 이상 선생님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3은 3분 이상의 선생님께 찾아가 주세요. 2는 2분 이상의 선생님과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주셔요. 이런 부분이고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없는지 돌봐주세요. 이렇게 지금 각자 선생님들끼리 위로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정말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일종의 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더들 힘들어하시는 그런 양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대전의 초등학교 선생님도 유족 측 말을 들으면 뭐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해서 아주 힘든 시간 보냈다고요. 그렇죠? 네. 그 선생님께서 지난 2019년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셨는데 그 혐의가 그렇다고 해요. 아이가 급식실에 들어 누웠답니다. 그 들어 누운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는 혐의 하나만으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하셨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는데 그로부터 4년 동안 계속해서 악성 민원에 쌓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혐의가 나왔는데도 악성 민원을 계속 그럼 그 해당 아이의 학부모가 4년 동안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 아동학대 혐의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 보기 싫다, 교문에서 치워라, 뭐 이런 민원까지 넣으셨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뭐 현재 학부모가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교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최근에 요 서희초 사고 이후에 선생님들 사이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 김동석 본부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32,519명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보고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은 외침과 슬픔이 있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는 서희초 선생님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라는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이러한 슬픔과 비극이 없어야 되겠다. 법과 제도와 현실을 바꿔달라. 이런 이제 두 가지 요구가 모여서 이렇게 그 지금 8차에 거쳐서 많은 선생님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거고요. 근데 더 슬프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그 법과 제도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또 국민들도 많은 그 이게 동감을 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는 게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 서희초 선생님의 49제 지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문제행동 학생으로 힘들고요. 매일 그 문제행동 학생을 접한다는 비율이 61%고요. 내가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그 침해해도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응답 비율이 99%가 나오거든요. 네. 이런 현실 부분을 조속히 좀 개선을 해달라 해서 오늘도 저희 교총과 6개 단체는 이재명 대표님 만나서 교권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왔습니다. 뭐 정부도 여당도 야당도 빨리 할 것처럼 하더니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미랑 변호사가 쓴 책이죠. 교사들을 위한 법률 가이드에 담긴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평생 동네 파출소에도 가본 적이 없는 김선영 선생님이 범죄자들의 고성이 오가는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 5시간에 걸친 진술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수개월 전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았고 당황하니 자신도 모르게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과 달리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알고 일부러 무고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김선영 선생님은 총 4년간에 걸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공황장애와 원형 탈모를 얻었으며 살이 10kg 넘게 빠졌지만 학부모로부터 한마디 사과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 뭐 조금 아까 그 급식실에 들어 누운 아이를 이렇게 세웠다고 고소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그 유튜브 채팅방에 어떤 분께서 초등학교 급식실 밥 반찬을 의자 테이블에 다 흩뿌리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막으면 안 된답니다. 학생 기분 상해죄에 걸리니까 뭐 이런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현실이 이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하하. 김동석 본부장,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교사들 몇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 32,591명 대상으로 이틀 만에 설문조사를 끝났는데 그 쏟아져 나온 제보 건수가 총 11,628건입니다. 그중에서 그 악성 민원 아동학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720건이거든요. 이 비율이 57.8%이기 때문에 그 전체 그 교권 침해 사건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보여 있고요. 그러니까 고소를 당한 경험이 57%? 그 고소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제가 참고 버티고 이런 상황 또 학부모가 이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럼 고소를 당한 건 몇 프로 좀 됩니까? 고소 건수 부분은 그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찰 검찰에 고소한 건이 있고 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에 신고한 건수가 있는데요. 그 이 지금 보건복지부가 그 올해 8월 30일 날 발표한 아동학대 연차 보고서로 보면 2022년도에는
유치원이 100건, 초중고 교사가 1,602건이고요. 그다음에 17개 시도교육청에 수합된 자료에 따르면 고소된 건 있지 않습니까?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48명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게 고소를 당한 교사들 중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몇 %쯤 됩니까? 흔히 뭐 기소율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1.5%에 불과합니다. 1.5%가 기소. 네. 근데 법원에서 유죄가 난 거는 더 낮겠죠.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1.5% 거의 99%가량은 기소조차 되지 않을 사안을 막 고소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참. 또 뭐 좀 어떤 사례라고 그럴까요? 사례 부분은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요. 그 교권 침해 사례 모음집 부분을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좀 그 말씀을 드리면 약을 챙겨달라는 요청에 약을 먹도록 급식 시간에 얘기를 했으나 학생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한테 전화해서 그날 밤에 왜 약 먹이라 했는데 약을 안 먹였느냐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이렇게 학부모가 항의를 했고요. 선생님은 분명히 아이에게 약 먹으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에 선생님 눈이 마음에 안 든다. 눈이 마음에 안 든다? 우울해 보인다. 그래서 이 우울한 눈이다. 이런 식의 해서 학교에 민원을 넣겠다. 이걸 이제 해당 교사가 하니까 상당히 이제 마음이 상처가 있고요. 또 이제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린 초등학생이 그 5학년짜리가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어머님 5만 원이 빌렸는데 갚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밤 11시에 학부모님께 술을 드시면서 이제 아주 험한 욕을 하면서 나는 돈 없으니까 선생님이 갚아라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게 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황당한 거는 선생님 전화번호 여교사 전화번호인데 이 사채를 빌면서 여교사 선생님의 휴대전화번호를 사채업자한테 알려준 거예요. 밤마다 전화해서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 이렇게 이제 연락을 하라고 이런 웃지 못할 우픈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네, 뭐 다 선생님들께서 사실 지금까지 말씀 못 하고 계셨을 뿐이지 다 원래부터 있었던 문제들이거든요. 또 이제 모기가 2방을 물렸는데 선생님 그 뭐 했냐? 그리고 아이는 피부가 민감하니 특정 그 상표에 물티슈로 얘기하면서 그거로 닦아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리지 않게끔까지도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뭐 진짜 물론 학교에서 아이에 대한 모든 부분에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좀 과도하지 않냐는 건 많은 국민들도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상황에 이 교권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또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통계적으로는 코로나 시절에는 교권 침해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등교를 안 하니까. 네, 아무래도 대면 접촉을 할 일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끝나자마자 원래대로 복귀하는 걸 넘어서 더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끝나자마자 급증. 네. 저희들도 이제 교총의 교권 실태 조사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요. 코로나 전후가 바뀌긴 합니다. 코로나 전에 그 이후에는 그 이전에는 학부모 민원이 1등이었거든요.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되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과 권고, 화해 권고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상해 폭행도 되게 많이 하는데 상해 폭행을 하려고 하면 교사가 직접 자기가 고소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에서 학부모님도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교사가 학부모를 고발하냐? 그게 맞냐 하면서 이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지휘법이 2019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런 그 형사 사건일 경우에 피해 교사가 원할 경우에 교육감이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감님들이 지역 민원 발생해서 안 해요. 1년에 보면 고작 하는 게 15건에서 20건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실제로 고소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경찰, 검찰이나 법원까지 갔다 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그런 책무를 줬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교사나 교육감이 학부모를 고소고발까지 하는 사태가 사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정숙 본부장님, 이게 교육계에 정말 오래 지금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근데 수십 년 전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이런 학부모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맞죠? 맞습니다. 이게 수십 년 사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막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올해 1월 19일 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그 국민 교육 여론조사를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런 교권 침해가 심각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의 응답률이 나왔고요. 예. 국민들도 학부모님들도 스스로 인정을 하죠. 그 이유 부분을 1위가 왜곡되고 지나친 학생 인권의 강조나 또 자기 자녀 중심의 이 교육관 이런 부분을 학부모님들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재미난 게 지난해 12월 31일 날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매년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인권을 어느 정도 존중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94.5% 학생들이 나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99.8%의 교사들은 나는 교권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인권 친화 중인 학교가 될 때 그 교육이 바로 서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시계추라고 하는 게 자꾸 떠올라요. 한쪽 방향으로 꽝창 쏠려 있었던 그때는 정말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마구 두들겨 패고 막 그러던 우리 과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시계추가 반대로 확 쏠려가지고 이제는 학생들은 왕이고 선생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가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할 수 있는 건 오직 부탁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응답률이 99.8%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아이 깨워도 아동학대, 그다음에 싸우는 아이 말려도 아동학대, 하다못해 우리 변호사님이 수임하신 칭찬 스티커 줘도 아동학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육적인 가장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교실 내에서 할 수 없는 현실이 돼버린 거죠. 학교 우리가 하면 교육 그리고 선생님 이 개념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서비스직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서비스, 내가 돈 내고 받는 서비스. 네,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비스직을 넘어섰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10년 전 때 대변인 때 우리 스승의 날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선생님은 감정 근로자다라는 거에 동의율을 물어봤더니 그때는 94%가 나왔거든요. 이번에 조사했더니 10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전문직들도 이제 내가 감정 근로자가 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만큼 선생님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분이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수치가 확인되지 않나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 장학사님들도 민원에 엄청 시달리십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면은 나이가 몇 살쯤 되죠? 한 40? 40대가. 네. 30대 후반, 40대 네. 초반? 그럼 그 사람들이 학교 다니던 때면 몇 년 된 거예요? 근데 그분들 학교 다닐 땐 체벌이 있던 시절이긴 했던 거죠, 사실.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체벌 금지. 80년대 중후반생들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모멘텀이 됐던 두 가지 사례가 이제 2010년도에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됐고요. 2011년도부터 초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 체벌 전면 금지 부분이 됐죠. 물론 이제 체벌 부분의 금지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체벌 금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교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왜곡된 인권의식으로 이런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 납득이 안 돼서 도대체 몇 년대생 어떤 시대 분위기에서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은 학부모들이기에 요즘 이런 사람들이 나오나 그걸 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참. 자, 이제 지금 우리 학부모 얘기 쭉 했는데 김동석 본부장, 학생들로부터 직접 폭행까지 당한 교사들의 비중 이런 것도 좀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해 폭행은 사실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에서 2019년도에 240건, 2020년도에 106건, 2021년도에 231건, 그다가 이제 코로나가 물러난 이후에 2022건에 347건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4년간 924건이
그 학생에 의한 상해 폭행이고요. 학부모에 의한 건도 그 2019년 8건, 그다음에 그 2020년 7건, 2021년 8건, 지난해 14건에서 총 37건의 상해 폭행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일반 유초 중고 교사 이런데 특수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맞아봤다는 응답 비율이 89%입니다. 아이고. 뭐 특수교사의 이제 특수성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매 맞고 매 맞는 교사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맞기까지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이제 드러나 보이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그 집계 건수고요. 실제로 자기가 참고 넘어가는 비율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 다음 날 또 그 학생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충남 홍성의 그 휴대전화 부분에 그 나가서 했던 사건 누워서 휴대전화 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선생님의 반응을 보시면 거의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와 접촉이 되거나 또 그걸 제지하다 보면 하다못해 손이라도 잡으면 아동학대 부분을 신고받을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제로 우리 교총에 가장 많이 물이 전화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교권 침해인데 내가 이거를 교권 침해로 신고를 하면 아동학대로 맞신고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것 때문에 참는 선생님이 꽤 많다는 거죠. 그 심지어 폭행까지 하고 지금 이제 집계까지 나오게 된 그런 학생이나 학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아요? 어떤 징계를 받고? 그게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뭐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중학생까지는 전학까지도 가능하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 퇴학까지도 가능한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부모가 가해행위를 했을 때는 학교장이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고소고발 외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작 하는 게 사과 공고, 화해 공고. 안 하면 끝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이런 처벌 조항은 분명히 민주 시민 사회에서 자기 행동의 처벌이 그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인인 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든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긴 하겠지만 과태료 부과 이상의 처벌 조항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분위기 탓이죠. 그 사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했다는 건 명백한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고소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교사가 원할 경우에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무조건 고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어떤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 전학 그런 징계까지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네, 징계는? 네, 이루어지는데 또 재미난 것은 이 그 규정에 의해서 퇴학이나 강제 전학이나 이런 학급 교체 같은 경우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권 침해를 하더라도 점수에 따라서 다 구분을 하는데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 아무리 그 심한 부분에도 좀 이 조치하는 게 좀 제한이 따르는 물론 이제 상해 폭행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 상관없이 강제 전학이나 퇴학이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학부모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면 학교에서는 또 다른 민원 때문에 되게 고민이 좀 많습니다. 소송도 늘고 있습니다. 네, 교권보호위원회 징계 처분에 대한 소송도 최근 몇 년간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학교장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하게 되면 학교가 또 소송의 장이 될까 두려운 면도 있습니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무슨 제도입니까? 그 각 교육청별로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든지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 경우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손해배상 비용 일부를 이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100%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나 무혐의를 나와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또 그리고 금액이 전부가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한계를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보상 금액을 늘리든지 하는 어떤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국민 세금이요.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에 총 30억 2,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상 건수가 고작 70건에 불과하고요. 그 보상액은 4억 4,300만 원밖에 안 돼요. 30억이 들어가는데. 보험사만 좋은 일을 그러니까 하고 있네요. 보험사만 좋게 하고 그 이유가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보상 범위와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돈은 많이 투여되는데 정작 교사한테는 보탬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를 그 또 교사들은 다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사립교원 포함해서. 그래서 국가가 그 학교 안전 공제에서 종합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해달라 이렇게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좀 정리해서 교총 측이 지금 요구하는 교권 수립을 위한 정책 법제도 개선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은 문제행동 학생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라. 그래서 그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그 제지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거고요.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해라. 예, 명문화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교실 질서권 유지를 통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교사의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장 선생님이 원하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로부터 이 교사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초중등 교육법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을 즉각 개정해 달라. 그다음에 악성 민원으로부터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에 대한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최근에 요즘 흉기 난동 사건이나 이런 거로 또 마약 휘발유로 학교 또 불지르는 사건도 있으니까 학교 안전대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교육청이 마련해 달라. 이게 이제 핵심 4대 정책입니다. 네. 교육부도 뭐 하루 이틀 상반으로 계속 정책을 내놓더니 그러다 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이럽니까?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죠. 네, 뭐 여론이 잠잠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거는요. 그 교육부에서 교권 종합 방안이 발표가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종합 방안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그 법 개정이거든요. 법 개정이 12개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법 개정 없이는 사실 교육부의 그 종합대책 부분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이번 있습니다.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마무리를 지어야죠. 요새 교직 떠나는 분들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2005년도만 하더라도요. 초중고 교사 중에 명퇴를 한 교사들이 고작 879명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4,000명에서 5,000명을 넘다가 이제 6,000명대를 꾸준히 2018년 이후부터는 6,000명을 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이 드신 분들이나 고경력자뿐만 아니라 우리 그 예비 교사가 매우 중요한 게 우수 인재가 들어와야 이 교육의 전문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교대 이탈자도 많아지고 또 교대생들의 그 입직 저희 시험 성적도 낮아지는 것도 다 교권 추락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젊은 교사들도 막 떠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 그 최근 1년 새 교직 사직이나 이직을 고민하겠다고 그 응답한 교사가 87%에 달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교총에서 스승의 날 교원인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역대에서 가장 낮은 그 교직 만족도를 보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시계추 얘기했습니다만 빨리 가운데로 와야 됩니다. 지금 정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교총도 더 힘들어졌죠? 선생님들의 이 하소연이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의 그 눈물과 한숨이 깊어질수록 우리 교육에 더 큰 병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교사의 존재의 이유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교육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사들이 더 힘나게 또 아이들과 행복하게 학교에서 그 신명나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1차적 피해자시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아이들도 피해자예요. 맞습니다. 저는 걱정됩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의 교실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학부모가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자, 4주 연속 기획 왕의 DNA.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 다룹니까? 임일랑 변호사? 네, 다음 주에는 실천교사 협회에 그 현운석 선생님을 모시고요. 실제 학교 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민원 사례, 갑질 사례들에 더 좀 더 교사의 시각에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청년합회 김동석 본부장 그리고 임일랑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칩니다.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일 경우 원을 만들어서 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표현할 때 돌아 앉다와 돌라 앉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원을 그리면서 동그랗게 앉는 것을 돌아